자, 이제는 지질 파트는 다 끝났고요. 기압과 날씨 변화, 대기학하고 이어서 해양학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77페이지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기도, 일기도 내용부터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일기 기호 어떻게 그리는 건지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자, 일단 일기 기호의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고요.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요거는 관측 지점이기도 하고 또 이 안에다가 구름의 양을 표시해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은 비워 놓으면 되고, 구름이 하늘을 봐서 구름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반을 까만색으로 칠하면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구름으로 뒤덮였다. 그러면은 저 원에 검정색으로 완전히 꽉 채워서 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풍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런 막대기를 그려서 풍향을 나타내죠.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지. 근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화살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화살 촉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화살 살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뒷부분에 화살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깃털 같은 거 붙이잖아요. 자, 이 화살을 바람이 부는 하늘에다가 들어서 올려놓고 잘 들고 있다가 그대로 놨을 때, 화살을 일부러 바람을 가르면서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그대로 놨을 때 화살이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그 생각으로 풍향을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화살 촉이고 이게 화살 대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풍속을 나타내는 뒤에 꼬리를 이렇게 붙여줄 건데, 요게 화살 촉, 그다음에 여기 화살 대, 그다음에 요게 깃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살을 일부러 바람을 가르면서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가만히 하늘에 띄워놨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 그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풍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 거죠. 바람이.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됐을 때 바람이 만약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분다. 그러면은 자, 바람의 방향을 나타낼 때 보통 무슨 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람이 시작되는 쪽이에요. 불어오는 쪽.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바람의 경우 북쪽과 동쪽 사이, 다시 말해서 북동쪽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북동풍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불고 있다.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노란색 바람은 북풍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무슨 풍이 되겠어? 남동풍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동서남북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몰라도 뭐 지금부터 알면 되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꼬리를 붙여줘가지고 풍속을 나타냅니다. 근데 풍속은 나타내는 기호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자로 그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표시된 거, 요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깃발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초속 25m.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표시된 거는 초속 10m. 5m네, 5m.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5m.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표시된 거는 초속 2m. 그러면 바람을 이렇게 3가지밖에 표시를 못하냐, 풍속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조합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풍속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 끝에가 좀 그런가? 풍속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럼 5m짜리 2개하고 초속 2m짜리 하나니까 초속 12m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또 이런 건 어때요? 하나씩 다 있다 그러면은 25, 5, 2니까 초속 32m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그린 거로는 어떻게 돼? 북동풍의 초속은 32m/s, 초속 32m.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절반만 채울까요? 그러면 구름량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보통 흐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는 뭐 갬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흐림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정확한 표현은 하늘 적당한 면적을 정해서 구름의 양을, 구름이 끼어 있는 부분과 하늘이 뻥 뚫려 보이는 부분, 그거를 비율로 표시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요 관측 지점이자 구름의 양을 표시하는 요 원이요. 원의 왼쪽 가운데에 여기 날씨 기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날씨 기호는 뭐 가령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비가 온다는 소리고, 지금 여기가 그 얘가 다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그다음에 조자리에다가 이렇게 선 3개를 그리면 안개가 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전기 기호 같은 거를 그리면은 뇌우, 번개 치면서 비 오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빈대 밑에 삼각형을 그리면 소나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 표시, 눈 표시, 눈.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소낙눈. 이건 지금 뇌우는 번개 치는 거고, 거기에다가 점까지 찍으면은 번개 치면서 비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가 될까? 안개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 낼 때 뭐 비나 뭐 안개나 뭐 소나기나 요 정도, 눈,
좀 그려드린 거 그 정도만 저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날씨 기호 윗자리에다가는 윗자리에 두 자리로 기온을 표시합니다. 숫자 두 자리로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2 이렇게 써 있었으면 섭씨 온도 12도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 밑에는 이슬점 이런 거 쓰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이슬점 같은 건 아직 안 배우니까. 그 다음에 기호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기압을 쓰게 돼 있어요. 기압은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린 지금 이 경우에는 북동풍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남풍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풍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그릴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거고, 대신 여기 날씨 기호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기압은 그냥 요 위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기압이라는 거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그 국제 표준 단위, 미터법 쓰고, 그러니까 길이는 미터를 쓰고, 그다음에 뭐 그 질량은 그램을 쓰고 그런 것처럼 압력에서 그 같이 그 국제 표준으로 쓰기로 한 압력 단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검색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지상에서 느끼는 기압을 1기압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기압. 그게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썼을 때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1325 파스칼 이렇게 나오네. 10만 이렇게. 그러면 그 헥토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킬로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밀리그램, 밀리미터 할 때 밀리. 그래서 킬로는 1000이란 뜻이고 밀리는 1000분의 1이란 뜻이죠. 센치는 얘는 100분의 1이란 뜻이고 헥토가 100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1기압은 1013.25 헥토 파스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뭐 정확하게 이걸 근데 저기 뭐 소수점까지 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 대체로 한 1000 파스칼 정도, 우리 일기압이 대체로 한 1000 이 정도로 알고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013, 근데 정확한 건 1013.25 헥토파스칼.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 기상청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일기도예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북한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동남아시아, 뭐 일본 이만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각각의 관측소에 얼마나 많이 관측을 했어, 데이터를. 그래서 실제로 일기도 이거 저기 종이로 인쇄한 걸 보면은 이 관측 일기 기호 길이, 콩나물 길이 막 겹치고 그래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게끔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분석은 슈퍼컴퓨터가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기 기호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체로 뭐 1기압에서 더 기압이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표시가 될 건데, 그러면 단위를 빼고 써도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인데 거기다가 소수점까지 표시하는 거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써줄 때는 어떻게 하냐? 소수점은 당연히 빼고요. 소수점 날려버리고 앞에 10에 해당되는 것도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쓰일 때는 어떻게 쓰여? 결국에는 원래 측정된 값이 1기압이었다. 1013.2헥토파스칼이다. 그랬다면은 여기 쓰일 때는 132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뭐 반대로 우리는 요 132라는 숫자를 보고 1013.2헥토파스칼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거는 1기압이고 기압이 낮아. 기압이 낮으면은 어떻게 돼? 한 987.7헥토파스칼이야. 그러면은 역시나 소수점은 띄워버릴 거고, 이제는 10이 아니라 앞에 9자를 띄겠죠. 그래서 요 일기기호의 어깨 부분에 쓸 때는 어떻게 써요? 8, 7, 7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앞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1013.2헥토파스칼은 132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역으로 이렇게 복원을 할 때 지금 이 경우에는 10을 붙여줘야 되고 앞에, 지금 이 경우에는 역으로 복원할 때 앞에 9를 붙여줘야 돼. 애매하죠. 어떨 때는 10이고 어떨 때는 9냐. 소수점에 찍는 거고, 이거는 일단은 1000에 가까운 값에 1000헥토파스칼에 가까운 값에 값이 나오도록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일기도 같은 거 보시면 일기 기호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교과서 걸로 볼까요, 그냥? 일기 기호가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있는 애는 한 1010 헥토파스칼이었는데 여기 있는 애가 갑자기 1090 헥토파스칼이 될 리는 없겠죠,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 기압, 그 기압 수치 그거에 맞춰서 10을 붙이든 9를 붙이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일기기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록에 몇 페이지냐, 219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참조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압과 날씨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하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평균적으로 한 1000헥토파스칼 정도가 나올 거니까 1010 헥토파스칼, 1020 헥토파스칼 이러면 고기압이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러나 뭐 아주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주변이 전부 다 1050 헥토파스칼이다. 근데 어느 지점이 1020 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은 그 지점은 주변은 전부 다 1050인데 네, 요 지점만 1020이다. 그럼 요 지점은 무슨 기압이 되는 거예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뭐 뉴스 방송 나오고 그랬을 때 뭐 960, 970 헥토파스칼 그러면은 저기압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요 지점이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 저기압은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고기압, 그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아니라 주변 기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 공기 입자수가 단위 부피당 공기 입자수가 적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L이라고 로우 프레셔, 저기압이라는 소리죠. 표시가 됐는데 여기들은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 공기 입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소리고, 이 부분이 이 주변 부분은 공기 입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소리죠. 공기는 자연스럽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또 그렇게 모인 애들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H, 고기압 하이 프레셔라는 건 어떻게 돼? 여기에 공기 입자수가 많다는 소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 입자수가 적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면을 기준으로는 바람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써놨는데, 자, 지표면 단면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원래 요만한 풍선이 있었어. 막이 없는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가 어찌어찌해서 어떤 이유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하늘로. 자, 그러면 두 가지 물리량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하나는 온도 변화, 하나는 압력 변화. 두 개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무장갑을 꼈다고 할까요?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 이게 뭐 수술용 고무장갑과 달리 주방용 고무장갑은 어때요? 되게 퉁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 넣고 고무장갑을 푹 담그면 어떻게 돼? 바로 쫙 쪼그라들면서 손에 딱 맞게 될 거란 말이지. 그죠? 반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압력 변화에는 바로 적응을 하게 된다. 반면에 온도 변화에는, 물이 뭐 따뜻한 물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손이 그 온도가 될 때까지 아무래도 열을 물로부터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 얘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 얘기부터 해야 되네. 고도가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어디가 압력이 높을까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더 압력을 세게 받고 있을까? 압력은 공기한테 눌리는 힘이잖아요. 그죠? B라는 친구는 이 정도 공기한테 눌릴 거고 A라는 친구는 이만큼의 공기한테 눌릴 거야. 여기는 기압이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기압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경우가 기압이 낮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기압이 높고 위쪽은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풍선이 요만한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바깥에서 작용하는 높은 기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에서도 받아치는 힘이 똑같은 힘으로 받아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같은 사이즈로 그냥 올라왔다고 칩시다. 안에서 받아치는 힘은 이때랑 똑같은데, 밑에 있을 때랑 똑같은데, 밖에서 누르는 힘은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훨씬 작아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풍선이 팽창을 한다. 자, 근데 압력은 바로 적응해서 바로 팽창을 하는데 그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기에 있는 열 혹은 여기에 있는 열을 서로 주고받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은 주고받지, 열 교환은 일어나지 않고 압력에만 적응을 해요. 그래서 열 교환을, 열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단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얘가 확 팽창을 해버려요. 그럼 팽창한다는 거는 뭐야? 일을 했다는 소리죠. 그럼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는 열로 저희가 되니까. 그래서 바깥에 열을 뺏긴 건 아니지만 팽창해서 일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져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열 팽창은 이 공기 덩어리에 온도가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주변의 열을 뺏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주변 공기가 얘를 막 더 세게 밑에 압력이 더 세니까 주변 공기가 얘를 꽉꽉 눌러가지고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부피가 줄어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얘 부피가 줄어드는 일은 얘가 단열 팽창의 경우처럼 얘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 공기 덩어리가 자기 자체적으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얘를 찌그러뜨려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게 되죠. 일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 에너지를 받았다는 소리고 결국엔 뭘로 표현이 돼? 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단열 팽창 이거는 언제 일어나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그러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부피가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진다. 외부의 열을 뺏긴 게 아닌 거야. 단열이란 말 썼죠, 우리. 그다음에 단열 압축은 공기 덩어리가 하강할 때 부피가 줄어들죠. 근데 이 부피가 줄어드는 건 얘가 스스로 줄어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눌러져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을 받은 건 아니지만 부피가 축소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외부에서 열을 받거나 외부의 열을 뺏기지 않았다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압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지어졌어요? 그죠? 저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자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고
단열 압축은 고기압일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단열 변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수증기가 공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을 때 물방울이 맺힐까요? 온도가 높을 때 물방울이 맺힐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고 이 중에 수증기가 막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면 여기서 하얀색 김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직은 액체 상태인 물방울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얘가 이제 퍼져서 수증기가 되면 얘는 기체가 되지, 얘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방안 온도가 대략 한 뭐 25도였는데 여기 있는 수증기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교실에도 저기 수증기들은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차가운 뭐 얼음잔을 하나 갖다 놨다 그럴까요? 얼음물. 그러면 이 주변 공기 온도는 어떻게 돼? 10도면 10도 이렇게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얼음물 표면에 뭐가 생겨요? 물방울이 막, 어이구, 빨간색이네. 물방울이 막 맺히게 되잖아. 그죠? 유리잔이나 저 뭐지, 깡통이 새서 물방울이 맺힐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여기서 응결이라고 하는데 물방울로 바뀌어가지고 유리잔 그 표면에 묻는 거거든. 우리 주변에도 지금 현재도 수증기는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자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기압일 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고 그 공기 덩어리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겠지.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구름이 끼게 되고 뭐 구름이 아주 뭐 심한 경우에는 비도 내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고기압일 때는 어떨까?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있던 구름 물방울도 다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압일 때는 흐린 날씨, 고기압일 때는 맑은 날씨가 된다.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위성 영상으로 구름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뭐 기상청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저런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일기 기호로 다 아까 보셨죠?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위성 사진이랑 또 비교해서 분석을 해내는 거지. 위성 사진은 크게 두 가지를 찍어요. 가시광선 영역을 찍고 그다음에 적외선 영역을 찍어요. 가시광선 영역은 그냥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낮에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밤에는 촬영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은 낮에도
그 어떤 구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적외선을 포착해서 찍는 거니까 낮에도 촬영이 가능하고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구름도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낮은 데 형성되는 구름이 있고 높은 데 형성되는 구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껍게 형성되는 구름도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구름은 보통 이제 저군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층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외선 영상에서 같은 가시광선은 어떨 거야? 구름이 짙으면 더 하얗게 나올 거고 구름이 옅으면 좀 이렇게 흐리게 나오겠죠. 근데 적외선 영상에서는 높은 데 있는 구름이 더 하얗게 나오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밝게 나온다고 표현할까요? 낮은 데 있는 구름은 살짝 어둡게 표현이 돼요. 예전에는 이런 거 갖고 막 시험 문제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구름 형성된 높이에 따라 한 10년 전 형성된 높이에 따라 구름 이름도 막 외우고 분류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대신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 대기약 첫 부분 이 정도로 영상 수업은 마치고 선생님들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